만에 서울에서 조찬 형식으로 입법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제42회 입법정책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부원장 최하정입니다. 시간이 약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김기용 한국법제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개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기용입니다.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입법정책 포럼을 했었고 1년여 만에 서울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는 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0시부터 매우 또 강한 조치가 돼서 할 수 있겠냐 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 차관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테이블에 원래 5분이 앉으신다는데 저희가 4분으로 줄여서 좀 더 안전성을 강화했으니 안심하시고 이걸 들으시고 토론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신청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오시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행운일 수도 있고 직관하는 이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성현 장관님께서 저와의 특별한 인연이 없었으면 아마 거절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초에 한 번 이전에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뒤로 미뤘습니다만은 오늘은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응해 주셔서 하게 됐고요. 지난번보다 오히려 오늘 주제를 더 넓게 잡아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우 더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포럼은 국가의 정책 현안, 입법 현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국회의원 2분이 오시고 국회 도서관에서도 오시고 또 학자님들, 교수님들, 기업 등등이 다 오셔가지고 이 포럼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모임이 아주 강소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좋은 논의가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 위기를 K 방역으로 극복을 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회 안전망으로 대별되는 한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디지털 뉴딜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저희 특히 법제연구원 입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큰 숙제를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입법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법제연구원은 연구자들에게 주신 숙제를 반드시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히 국회의원 2분이 오셨는데 한준호 의원님, 양정식 의원님,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2분이 오셨는데 2분의 간단한 격려 말씀 듣고 장세훈 사관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하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 2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원통신위원회 소속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마이크 주시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김계홍 원장님께서 장석영 차관님과의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장석영 차관님 응원하러 온 자리입니다. 저희 오랜 인연으로 장 차관님과 인연을 맺다 보니까 국회까지 와서 같은 상임위내에서 또 뵙게 됐는데, 실은 뉴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익숙하죠. 1930년대의 뉴딜을 저희가 2020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중간 정부에서도 한 3번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아마 설명하실 이 뉴딜은 말 그대로 위기가 위험과 기회라고 요즘은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상황에서 좋은 기회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뉴딜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도 이제 발자지 강연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좋은 시간 되시고요.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의원님께서 같이 보고 계십니다. 양정숙 과방위 소속이신 것 같은데요. 네, 과방위 소속의 양정숙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로에 있는 양정숙입니다. 저도 오늘 장석영 차관님 발제라고 해서 들으러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 하다 등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더욱이 국감 끝나면서 굉장히 입법적인 불비가 많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이 우리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런 정치적인 혁명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학혁명이야말로 그 인류사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찍이 칸트가 이 과학혁명을 그 이제 정치혁명의 범주 안에 넣어서 제일 큰 과학혁명이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전환이었다. 그렇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도 과학 용어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용어화해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17세기 때의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빛이라든지 열, 전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수학화하면서 2차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장석영 차관님 강의하시게 되는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정말 그 정치혁명보다 더 중요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빨리 이제 입법적인 보완을 해야 되겠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전에도 이제 보도 났었는데, 홍콩에서 디지털 그 센터들이 전부 다 탈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홍콩 보안법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된 게 29만 건입니다. 이 중에서 99%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서도 그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제한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세계적인 클라우드 업체들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빨리 그에 맞는 입법적인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 잘 듣고 법안 발의할 거, 또 정책적인 제안할 거 잘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제자이신 차관님 모시기 전에 잠깐 양념 소개만 좀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석사를 하셨고요. 미국 덴버대학교에서 법학으로 석사를 하셨습니다. 행정학과 법학을 주로 선택하셨고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워낙 명칭병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관을 역임하셨고요.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융합국제관을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거치셔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2차관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장성영 차관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가계정통부 장석영 차관입니다. 사실 오늘 뭐 비슷한 주제일 수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또 4차 산업혁명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참석하신 분들 몇 면을 뵈니 법률 전문가 또 기업의 CEO 또 연구기관 다 계신 분들이어서 저보다 더 훨씬 경험이 많고 직견이 훌륭하신 분들 같아서 좀 많이 떨립니다. 특히 우리 말씀이 계셨지만은 우리 국회 가방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스마트하신 두 분 의원님들 한준호 의원님하고 양정수 의원님 오셔서 제가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되나 생각 들고 또 김기용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오랜 친구인데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김 원장 앞에서도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오셨는데 일찍 오신 분들께 이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떨리는 저한테 힘을 좀 북돋아 주시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 강의를 로프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뭐 여쭤보면은 제일 강의하기 힘든 때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발달합니다. 아무리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꼼짝을 안 해요, 공무원들은. 표정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공무원 강사가 하는 강의도 별 재미가 없는다 했다는 오늘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발전이 뭐냐? 지구의 나이가 몇 년쯤 되는 거죠? 우리 김기용 원장님 아세요? 104.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46년 정도 되는데 100억 년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것인 것 같아요. 한 45년, 46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인류의 조상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초로 이렇게 지구상에 등장한 게 뭐 워낙 알 수가 없죠. 학자들마다 다른데 250만 년, 300만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처음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 현생 인류가 나온 거는 뭐 25만 년, 30만 년 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이벤트, 가장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발전이 뭔가 이건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농업혁명이라고 그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문자의 발명,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자. 네. 공무원들은 잘 찍거든요.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답은 산업혁명 역시 시험 많이 보고 잘 읽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수렵을 하던 인류가 정착한 것, 농업혁명이 가장 큰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거의 다 책을 읽어보셨을 줄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은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수렵시대에는 걱정이 별로 없었답니다. 배고프면 밖에 나가서 산에서 짐승을 잡으면 됐고 열매를 따먹으면 됐어요. 농업이 시작되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해부학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화석들을 보면은 수렵 시대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답니다. 관절염 이런 거 없대요. 골격도 더 크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내내 농사 지은 걸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이걸 지키려고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렵일 때는 제가 딱 보고 저보다 힘이 세면은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더라도 별로 놓칠 게 없었기 때문에. 농업사에서 이런 어려움, 또 모여 사니까 질병도 생기고, 이 균에 대해서도 얘기가 하면 사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다 아시겠지만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이죠. 이 흑사병도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럽으로 가서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뭐 적게 잡아서 한 3천만 명, 4,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근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을 하면서 그때까지 유럽이 중세사회에서 농노 경제였는데 이렇게 많이 죽어버리니까 노예들을 쓸 수가 없었어. 농노를 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의 가격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자원 경제가 붕괴되고 산업혁명과 르네상스로 연결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에 관련해서 총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은 참 제르미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라는 두꺼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532년에 그 스페인의 선장인 피사로가 잉카 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피사로가 데리고 간 프란체스코 피사로가 데리고 간 병사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68명이었습니다. 기병, 말을 탄 기병 66명과 보병 102명, 168명인데 거기에 맞서 나온 잉카 제국의 군대는 무려 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 8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이거 싸움을 한 지 한 10여 분 만에 거의 게임이 끝났어요. 피사로가 황제 아우타 알파우스라는 황제를 사로잡아서 이 사람을 풀어주는 대가로 큰 방, 뭐 6m, 4m, 3m 가까이 되는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면은 풀어주겠다 했는데 그걸 받고도 사실 또 다른 핑계를 대서 이 사람을 처형을 한 그런 거인데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몸값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답은 이 산업혁명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걸 좀 객관적으로 나타내보자, 개념적으로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류학자 중에 이안 모리스라는 분이 인류의 사회발전 지수, 인류의 사회발전을 좀 척도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4가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다음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가 얼마나 발전되었느냐, 무기가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나름의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간축이고 또 이쪽에는 인구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타내 봤더니 기원전 8,000년경 이때가 이제 아마 농업이 처음 시작되고 그럴 때 같아요. 농업은 BC 8,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조성달지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변화가 없죠. 거의. 근데 어느 시점에 와서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한
사실 이 75년은 상용화된 그때입니다. 이번 한 6년 전인가 먼저 발명을 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인류의 사회 발전 지수나 인구가 급증하는, 그래서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산업혁명이 가장 인류 역사의 큰 발전의 어떤 이벤트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전기기관이라는 거는 원래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전기기관은 원래 석탄을 캐기 위한 탄광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땔감 대신에 석탄을 이렇게 캐서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나온 게 이건데, 처음에는 전기기관이 석탄을 캐는 탄광에만 쓰였지만 이것이 여러 군데 쓰였잖아요. 바다를 건너는 범선에 쓰이면 전기선이 되고, 기차에 쓰면 전기기관차가 되고, 공장에 쓰면은 방전기와 같은 이런 기계를 돌리는 그런 게 됐죠. 그래서 이 전기기관의 특징은 처음에는 탄광에서만 시작됐지만 이게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학자들은 범용 기술이라고 그랬다. 물어 범자를 써서 널리 쓰이는 거다.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하는데 산업혁명의 범용 기술은 이 전기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산업혁명은 사람을 어떤 능력에서 해방을 시켰습니까? 육체적, 신체적 능력에서 해방을 시켰죠. 아무리 빠른 우사인 볼트도 자동차만큼 빨리 못 달립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센 천하장사할지라도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만큼 못 팝니다.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에서 해방을 시킨 것이 이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은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 더 빨리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네 번째 혁명입니다. 앞에 세 번째 혁명이 있었죠. 처음 시작한 산업혁명부터 여기서 보시면은 전기기관, 전기, 컴퓨터, 지능적 무술 이렇게 하는데 이 기술들이 제가 말씀드린 범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것이 어느 한 군데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발전과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전기기관이 여러 군데 쓰면서 사회를 바뀌었듯이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정의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게 가장 본질에 저는 가까운 거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 오늘 이 앞부분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보시면은 이 산업혁명의 주기가 이렇게 빨라지고 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여러분 디지털은 뭡니까?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그것이 문자이든지 음성이든지 그 다음에 기호든지 또 공장에서 나오는 뭐든지 간에 그걸 기계가 읽을 수 있죠. 기계가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0과 1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게 디지털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희소성의 원칙.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은 희소성이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기 때문에 돈을 주고 내가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왕이라는 나훈아가 테스를 불러서 이제 선풍적인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훈아의 옛날 노래 고향역, 이 고향역을 앨범을 100만 장을 찍었어요. 인기가 많아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세요. 100만 한 번째 사람이 살려면 이 판을 살 수 있습니까? 앨범을? 못 사죠. 찍은 게 100만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됐어요. 100만이 아니고 1000만 명, 또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이걸 할 수도 있어요. 음원을 다운받으면 되니까. 희소성의 원칙이 작용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계 비용이, 그러니까 뭐 물건을 하나 더 생산하는 데 드는 돈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원을 다운받으면은 BTS의 아미가 전 세계 몇억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씩 다운받더라도 추가로 돈 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컴퓨터 파워입니다. 컴퓨팅 파워. 여러분들 컴퓨팅이란 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사람이 만든 지능입니다. 사람을 만든 지능이라는 건 어떻게 지능이 있을까요? 똑똑해질까요? 컴퓨터고 컴퓨터라는 건 반도체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칩의 능력이 연산 능력이라고 하죠. 반도체 칩의 계산하는 능력이 1년 반마다 2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가 누가 한지 아세요? 김 원장님? 네, 그 이제 황허법칙. 근데 그 전에 원래 했던 사람은 고든 무어라고 인텔의 창업자입니다. 1965년에 그때 벌써 뭐 65년이니까 50년 훨씬 전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했던 얘기가 반도체 칩의 연산 능력은 처음에는 1년에 2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한 10년간은 그럴 거다. 한 10년 동안 봤을 때,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컴퓨팅 능력이 2배로 늘어날 거였는데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1년은 너무하고 2년, 그 다음에 1년 반으로 바꿨는데 그게 한 2015년 거의 뭐 2023년 전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이 컴퓨팅 파워가 반도체 칩의 능력이 그 2년에 한 번씩, 1년 반에 한 번씩 그렇게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서양 장기 체스 두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선생님 체스판에 칸이 몇 칸입니까? 바둑은 19칸입니다. 19 곱하기 19 해서 19 곱하기 19는 300몇 칸이고 체스는 8x8입니다. 64칸입니다. 64칸. 근데 이 체스가 처음으로 나온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것도 뭐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인도라고 그럽니다. 인도의 황제가 체스를 두니까 너무 재밌어요. 황제가 뭐 심심하잖아요. 자기 말대로 다 되니까 뭐든지. 근데 체스를 두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재밌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 체스를 누가 발명했지? 발명가 찾아와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이 발명가가 와서 한 얘기가 얘기하다가 그럼 황제가 너무 고맙다. 내가 니한테 좀 포상을 해줄게. 상을 줄게. 네가 원하는 상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 쌀을 먹을 수 있게 쌀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스판 첫 번째 칸에는 쌀 하나를 놓고 두 번째 칸에는 2알을 놓고 세 번째 칸에는 4알, 네 번째 칸에는 8알 이렇게 2을 제곱으로 놔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황제가 유튜브는 이 사람이 참 똑똑하고 이 사람이 참 경소까지 하네. 이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계속 나가보니까 체스 칸 60대 칸 중에 32번째 칸까지 가니까 그게 쌀이 얼마나 됐어? 한 40억 개 됐다는 거예요. 40억 개는 뭐 한 이 정도의 논에서 나온 쌀이 될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33번째, 34번째, 35번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많아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 관점에서 얘기할 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체스판 후반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이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전에 봤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변화가 되는 게 예상할 수 있고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기술이 이렇게 돼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체스판 후반부의 기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그렇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칩의 능력이 1년 반마다 2배씩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게 한 50년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30년 전에 슈퍼컴의 용량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컴퓨팅 파워가 올라갔기 때문에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고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사실 이게 디지털과 관계가 있는데 혁신이란 게 예전에는 아주 에디슨처럼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뭐 혼자 머리도 생각하고 이걸 만들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것은 있는 정보를 조합하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긴 한데 스마트폰도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애플의 잡스가 그 시애틀에서 옛날 지금처럼 11월, 12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 확인하기 너무 귀찮아서 침대 속에서 뭘 해볼 수 없을까? 이메일 확인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러면 전화기랑 PC를 붙여보자. 뭐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혁신한다는 것이 그전처럼 대단한 발명가, 대단한 혁신가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을 통해서 훨씬 쉬워진 것,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혁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경제, 사회, 우리 삶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전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라지고 있다는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가 나이가 똑같은 애들,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게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인류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년부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나왔던 게 기본적으로 그 산업혁명이 되면서 나왔다 그럽니다. 이 서양식 학교가 공장에 필요한 노동자들한테 기계를 다루는 매뉴얼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줄지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학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지나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에 이 학교의 모습은 바꿔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모든 학부모들이 다 교육적 공간인데 그처럼 이 학교도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도 바뀔 수 있는 게 혁명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아주 잘할 수 있는, 아주 최고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20개 부처가 함께 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국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고. 그래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해서 3대 분야의 9대 과제, 그 다음에 100개의 세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으면은 이걸 3가지밖에 안 해도 그냥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맨날 아주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이 3글자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저는 생활인이라고 합니다.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AI를 활용을 확대한다. 사람 중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성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키우는 거, AI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고 그 다음에 결국 AI가 여러 분야에 쓰여야 됩니다. 뭐 지금도 일부 쓰이고 있지만 법률 분야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공장에도 쓰이고
학교에도 쓰이고 병원에도 쓰이고 확대하는 거, AI를 확산하는 거. 그다음에 결국 인공지능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지, 부작용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생활임으로 해서 세 가지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일어났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것은 비대면, 그다음 재난이 일상화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디지털 전환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10년 빨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재난 자체가 이렇게 일상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하고 있던 그런 역할이 많이 바뀌어지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에서 좀 신경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공장들이 동남아로 중국으로 나갔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또 사회시간에 배웠던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싼 거, 토지, 노동, 자본이 싼 대로 경쟁력이 있는 데로 나갔잖아요. 인건비가 싼 동남아로 나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토지, 노동, 자본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다, 쓸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창의적인 인재가 있는가에 따라서 선진국의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밖에 나가는 걸 오프쇼링이라고 하고 들어오는 걸 리쇼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리쇼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의 원천 자체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면서 토지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독특한 인재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요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대응을 잘 했죠. 뭐 우리가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코로나가 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거죠. 가게에서,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잘렸습니다. 뭐 이렇지. 정부의 고민은 그러면 어떻게 좀 급하게라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볼까?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단순히 그냥 돈 써서 일자리 몇 가지 알바 같은 거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일자리를 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뉴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에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이 많은 역할을 했죠. 사실 마스크에 뭐 이쪽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2월달에 대구에 그때 대구가 제일 피크를 찍었을 때 2월 27일인가 제가 대구에 갔는데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이제 처음 팔기 시작하는 날에서 처음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파는 날 제가 현장에 갔는데 정말 마음이 참 너무 아팠어요. 비가 봄인지 겨울인지 모르지만 비가 쭉 내리는데 대구의 동대구 우체국인가 한 우체국을 쭉 인도나서 한 400명, 500명 일꾼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줄을 서 있는데 팔 수 있는 거는 한 200명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이 왜 201번째, 202번째 분들 왜 5장을 파냐? 2장씩 팔면 이 사람들 다 돌릴 거 아니냐?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나서 마스크를 그러면 정부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 나오고 마스크에 비해서 처음에는 마스크 앱을 가계정통부가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내에서. 이거 간단한, 사실 뭐, 저도 코딩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하대요. 하는 말은. 그 외모만 했는데, 저희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만들면은,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민간에서 해커들, 시빅 해커라고 그럽니다. 좋은 일을 하는 해커들. 젊은 사람은 많아요. 개발자. 이런 사람들한테 오픈하면은 잘 만들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가계통부가 이제 마스터 피해 같은 걸 한 거죠. 프레임을 하고 그 약국에서 마스크 판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그 신평원으로 가가지고 신평원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로 이렇게 API를 넘기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단해서 금방 한 5일인가 많이 만들어서 잘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이런 것도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사실 치료제는 아직 안 나오고 백신도 안 나오고 진단키트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인공지능을 쓴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계속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인공지능을 빨리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3월 달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의 화질을 HD급에서 SD급으로 낮췄어요. 유튜브는 이런 게 그 네트워크 자체의 인터넷 네트워크 자체의 용량이 안 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1930년대에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뉴딜은 아시는 것처럼 1930년에 대공황 때 한 겁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됐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유일하게 사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한 게 이제 후보 때입니다. 후보 대통령은 루즈벨트 전임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시작했던 건데 이제 한 건데 여러분 뉴딜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포카 같은 카드 놀이 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카드 할 때 돌리는 사람이 뭐죠? 딜러잖아요. 많이 제 돈을 많이 까먹는 거 같아요. 딜러가 미스를 하면은 새로 판을 까는 거, 판을 돌리는 걸 뉴딜이라고 그런답니다. 새로 판을 바꾸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도 그때 너무 실업자가 넘치니까 일자리를 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미래를 대응해보자 그런 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기가 IMF 위기였는데 98년에 그때 참 힘들었죠. 저도 그때 참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참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그 힘든 과정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했어요. 98년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4,000명이었는데 4년 뒤에 2002년에 1,040만이 됐어요.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 4년 동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투자한 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의 네이버, 지금의 카카오, 디지털 경쟁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넘버원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IMF 어려운 때 투자를 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깔아서 우리가 IT 강국이 된 것처럼 코로나 위기에서도 해보자, 그런 투자를 해보자. 그런 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이고 디지털 뉴딜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은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기본으로 해서 고용 안전망이 밑받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 생각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꿀 거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K-방역을 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뭘 따라가고 이런 거 있는데 자타가 공연하는 게 됐잖아요. 한국이 사이버 방역, K 방역, 디지털 활용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 있다는. 그래서 글로벌이 봤을 때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5개 회사들의 특징은
무슨 땅이 많은 거, 공장이 큰 거, 그래서 공장이 하나도 별로 없잖아. 이런 사람들, 자기 공장이 없는 사람들. 이 공통점은 데이터입니다. 시총 5대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의 원천은 다 데이터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의 핵심이 이제 데이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것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결국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독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고양이 사진인데 고양이 사진이 3개만 있으면 이걸 인공지능한테 학습하면 인공지능이 다른 이 고양이의 어떤 예를 들면 발을 보여준다, 고양이의 눈을 보여준다, 다리를 보여준다고 못 찾습니다. 고양이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많은 사진을 학습을 시키면 이 고양이를 알아내요. 이렇게 수만 장의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눈만 보고 다리만 보고도 이게 고양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이 잘 되려면은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똑똑해야 되는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라벨링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거죠.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이름표를 붙여도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고양이다, 강아지다, 비행기다, 자동차다.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야 그걸 보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하는 얘기가 데이터 자체가 없다. 있어도 품질이 떨어진다.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이용하기가 개방이 안 됐다. 이 3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원래 정부에서 뉴딜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 데이터 라벨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이걸 구축하면 원래 약 3천억 정도를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제 크라우드 워킹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드 아시는 것처럼 그룹이잖아요. 그룹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주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일자리 없어질 분들 갑자기 무슨 큰 기술을 가지고 하기 없잖아요. 이거 간단해요. 그냥 PC만 한 대 있으면 크라우드웍스나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에 접속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숙제가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비행기 이렇게 쳐넣는 거예요. 그 일은 사실은 갑자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 경력단절 여성분들, 또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을 깔아놓은 것처럼 이게 인터넷 인공지능의 인프라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인정 눈알 붙이기 하는데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누군가는 처음에 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급한데 예를 들면 이분들한테 가능하면은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주려고 그래요. 급한데 일자리 없을 때 아주 좋은 일을 주면 좋지만은 급하게 이런 일이라도 일단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것이 인프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이게 32억 건인가 그렇게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데이터 잼입니다. 여러분 소양강 댐
안동댐 이런 댐을 다목적 댐이라고 합니다. 다목적 댐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건데 원래 댐이란 게 발전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농업용수도 공업용수 그러는데 댐이란 게 뭡니까? 여러 강줄기의 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물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을 하죠. 그럼 발전된 전기를 여러 군데로 보내요. 공장을 돌리게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병원에도 보내고 집에도 보내고 그게 댐의 역할입니다. 다목적 댐의 데이터 댐은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데이터 뭐 교통 데이터, 통신 데이터, 공장의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요. 축적을 합니다. 그러면 축적을 해서 거기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된 인공지능을 도시에 쓴다. 스마트 시티. 공장에 쓴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 교육에 쓴다. 스마트 교육. 그 다음에 의료에 쓴다. 스마트 교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목표적으로 쓰이는 거다. 그게 하나 핵심 키워드라는 데이터 때문에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핵심적인 것 같아요.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 학습시켜서 그걸 여러 군데 쓸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데이터 댐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딜 중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이 이제 가계정통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네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 생태계화, 교육 인프라,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 이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사실 이번에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비대면 교육은 결국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소고종 인터넷이 잘 돼야 됩니다. 교육부는 참 미안한 말씀이시고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콘텐츠 올리면 될까 생각하는데 그게 트래픽이 어떻게 되고 중간에 해킹이나 이런 거 당하면 안 돼. 이런 거 저희들이 이제 다 신경을 쓰면서 봤어요. 근데 제대로 되려면은 전국에 교실이 몇 개인지 아세요? 38만 개입니다. 초중고 교실이. 대학 빼고, 대학은 잘 초중고 교실이 38만 개인데, 사실, 디지털 교육이 되려면은 각 교실마다 인터넷이 문제없이 돼야 돼요. 와이파이가 구축돼야 되는데, 금년까지, 뉴딜하기 전까지 전국의 교실에 이 와이파이가 구축된 게 4만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딜을 통해서 38만 개 전 교실에, 초중고 전 교실에 초고속 와이파이를 깔겠다는 거. 그런 영업고. 그 다음에 이 비대면 관련해서, 비대면이 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고, 그런데 비대면이 되면, 비대면 된다. 이것만 안 해요. 비대면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이걸 비대면 혜택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비대면 하시면 화상회의 한다. 그럼 뭐 씁니까? 원격 교육하면 뭐 써요? 어떤 솔루션, 어떤 프로그램 씁니까? 앞에 선생님 꼭 쓰세요? 그냥 줌이나 웹엑스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참 우리 정보통신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게 비대면이 대세가 되는데 그걸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줌이 시스코가 MS가 돈 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써야 된다고. 국산품 장애운동이 아니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가계정통부는 그런 거 쓰고 있고 제가 이제 뭐 다른 강연 가고 이럴 때도 그걸 줌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안 간다고 해요. 저희 국산 솔루션으로 바꾸라. 차이가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도 제가 일일이 뭐 얘기하긴 뭐 하지만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라고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솔루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써봤는데 훨씬 더 우리한테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좀 써줘야 이게 소위 얘기한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이제 불편할 수 있지만 금방 차이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저는 그런 게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쓰면 그게 익숙해서 평생 그거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대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를 꼭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그 문제를 같이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SOC, 도로, 뭐 항만 이런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관련해서는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데이터 너무 없어. 미국이나 중국이랑 비교해서 데이터가 너무 없어. 그런 얘기하고 이 데이터가 있더라도 품질이 너무 낮아. 퀄리티가 떨어져. 쓸 수 없어. 얘기하고 세 번째 그나마 있는 것도 정부도 전자정부하면서 있는 데이터도 개방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건축합니다. 그래서 금융, 교통, 통신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통신이라 그러면은 통신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를 한 군데 모아서 그걸 개방할 수 있게 합니다. 제조 그러면은 공장들 중소기업 산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거를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작업,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품질이 있더라도 품질이 낮기 때문에 새로 이걸 구축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 말뭉치다 그러면 지금도 집에 있는 AI 스피커들이 뭐 대충 알아듣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코를 꽉 막고 예를 들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지금 말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투리 못 알아듣어요 잘.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는 말씀 노인들이 하시는 잘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애들이 막 영향을 몰라요. 이런 분야까지 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데이터를. 그 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도 개방을 하는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집현전이 세종대왕이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콘텐츠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좀 접근을 쉽게 해서 쓸 수 있게 하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데 있는 이 콘텐츠들을 언제든지 좀 내가 집에 앉아서 쓸 수 있게 해보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데이터가 이렇게 오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유선이지만 다 지금 무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5G 하고 있는데 작년에 4월 3일 날 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5G에 대해서 품질이 낮다, 비싸게 받아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시간이 이동통신이라고 기지국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설치하는데.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아파트에서 막 설치도 못하게 그리고 전화 안 터진다고 막 그러시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들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는데 내가 그때도 생각해 보면은 4월 3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래는 작년 19년 말에 우리가 5G 상용화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과정통부가 좀 당겨서 원래는 이제 3월 달에 하겠다고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3월 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되려면은 뭐 기지국도 설치해야 되고 핸드폰이 나와야 되거든요. 핸드폰 아무나 안 갖고 5G에 맞는 핸드폰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4월 15일로 미뤘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브라이전이라는 회사가 브라이전 맞죠? 브라이전에서 한국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한국이 세계 1등 하는 거 못 보겠다. 그때 막 트럼프가 5G는 미국 1등이다 이런 얘기가 막 했거든요. 그래서 4월 뭐 10일인가 땡긴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또 우리 땡겨야 되고 4월 5일 한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4월 3일 날 오후 3시에 제가 들었는데 미국에서 4월 4일에 한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빨리 하겠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올림픽 1등 이런 거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그랬더니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월 4일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4월 3일 날 해버렸어요. 오후 3시쯤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사실은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나 저 단말기 공급하나 다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4월 3일 11시에 밤 11시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림픽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는 거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보다 많이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지만 장비는 통신을 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들, 기지국이니 이런 교환기 이런 장비들은 전 세계 아시는 것처럼 하이웨이가 세계 1등입니다. 5G 전에 삼성전자는 3%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마켓쉐어가 전 세계. 5G가 되면서 세계 최초 상용화 하면서 그게 한 16% 17%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뭐지만 중소기업들도 몇 군데가 예를 들면 적자를 내던 데가 1조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여튼 5G는 여러 이용자들이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전국적인 망을 깔고 있고 그 속도를 내서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 와이파이 시내버스에 이제 와이파이가 다 깔립니다. 시내버스에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죠. 이번에도 이제 서울시랑 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 와이파이를 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명백하게 이제 법에 전기통신사업부는 법에 자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행정 목적으로 쓴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여하는 건 법으로 법제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시민이 목적,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하면은 잘할 것 같지만은 공무원들은 맨날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야지 이러니까 잘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맡기라고. 그래서 그 법이 있는 건데 법에서 하여튼 그런 자가적인 통신설비를 하는 걸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쪽 계속 얘기를 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와이파이 제공만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MS의 닥터 왓슨을 아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사죠. 닥터 왓슨.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데가 이제 하천대 길병원입니다. 길병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몇 군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 해가지고 9군데 들어왔어요. 메이저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 병원들은 이제 닥터 왓슨을 안 썼고 했는데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이제 의료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이 인공지능 의사의 성능은 사람이 진단한 것, 사람이 처방한 사람 의사가 처방한 것하고 인공지능 의사가 처방한 것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미국에서 닥터 왓슨을 썼을 때 그게 한 85% 됐다면 우리나라 같은 거기 훨씬 떨어졌답니다. 왜? 데이터 자체가 미국 사람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안 맞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계정통부랑 법제부 그다음에 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닥터 엔스라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사인데 닥터 왓슨은 미국의 MS의 닥터 왓슨은 주로 연구 논문을 가지고 연구 논문을 의사 선생님이 그걸 다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딱 왓슨이 빨리 읽어서 추천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 닥터 엔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뿐만 아니라 처방전이니 엑스레이 이런 거 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1단계 끝나서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일부 쓰이고 있는데 하여튼 의료 쪽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험 수가에 적용되는 겁니다. 수가에 적용되어 선생님들이 그걸 의사 선생님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가지 그런 문제, 보험 수가에 경제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아직 닥터 엔스가 많이는 못 쓰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그걸 버전 1을 완성을 시키면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아마 원문은 약간 나왔는데
소아 희귀성 질환, 저도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참 어린 애들인데 희귀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태어나면서 고개도 못 들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 이 닥터 헨스로 뭔 병인지도 몰랐대요. 소아 희귀성 질환이 1,800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질환인지 이걸 몰랐는데 닥터 헨스에 해가지고 5분 만에 이걸 찾아냈다고요. 제가 병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따른 처방을 해서 아기가 고개도 들고 또 걷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적인 예일 수 있는데 결국 우리한테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을 잘 쓰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광주에 AI 클러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하는 거는 18년에 정부에서 17개 시도 보고 지역 균형 사업을 좀 내라. 그거는 예비 타당성, 네트라고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전해 주겠다. 지역 균형을 위해서 균형 발전에 되라고 하는데 다른 시도들은 전부 다 도로 가겠다, 터널 줍겠다, 다리 놓겠다 이런 것만 냈어요. 그래서 한 1.5 가까이 그런 걸 받아갔어요. 근데 광주시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내고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하겠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광주를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우리 정부에서 인공지능 클러스터 집적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IDC 센터, IDC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도 키우고 지역의 광주의 에너지, 바이오, 자동차 이 세 가지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한 4천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광주에.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아까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은 반도체고 반도체가 얼마나 빨리 계산하는지 정확히 계산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반도체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이제 삼성이잖아요. 삼성전자, 이거 하이닉스인데 그 두 개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한 26% 정도, 30% 미치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가 비메모리인데 더 큰 시장이 그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도 별로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국은 이 비메모리 쪽에 인공지능에 들어갈 반도체를 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반도체는 저도 공학도 많이 해서 조금 들어주시고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처음에 한 그 구조를 따르고 있답니다.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이 폰 노이만 구조에 따르면 반도체 크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 저장하는 걸 불러내서 계산하는 것, 기억장치와 연산장치 두 가지가 핵심인데 지금 반도체는 이렇게 기억장치, 연산장치 이렇게 떨어져 있답니다. 작은 반도체 안에서 두 개가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내서 연산장치에 가서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여기 데이터를 불러내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지연이 딜레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작은 거리지만, 짧은 거리지만 지연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있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열 문제, 열이 생기는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존의 반도체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걸, 두 개 떨어져 있는 걸 합치는 거예요. PIM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여기 Processing in Memory입니다. 메모리에서 프로세싱, 연산을 한다. 이 반도체의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사실 이제 우리 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경 장관님이 오셨는데 반도체를 평생 하신 분이에요, 서울대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정부가 뭐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 더 한 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사람하고 규제 얘기하는데 사람을 키워달라.
사실 우리 소프트웨어 AI 전문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AI 대학원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AI 석박사 과정하는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고대, 성대, 카이스터 이렇게 처음에 3개 하고 그 다음에 포스텍, 강주과교원 이렇게 5개에 두 번째에서 5개 하고 원래 3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연대가 하여튼 페북에 8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석박사 과정, 석박사를 키워내는 과정을 저희들 10개까지 늘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초중등 소프트웨어, 결국 AI라는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기본 소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17시간입니다. 6년 동안 배우는데 17시간이라면 한 학기에 1시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6년이면 12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에 딱 1시간씩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는 34시간입니다. 한 학기에 2시간 배운 거죠. 중학교는 더 많은데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참 어려워요. 학교에 초중등학교에 이 시술 조정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소위 이제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늘리면 다른 걸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열사가 안 되죠. 근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세계화를 얘기하면은 세계와 소통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언어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 학과 신정설 교원 기업 겸직 있는데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필요성이 많은 거고 몇만 명 계속 모자란다 그러면 더 길러내야 되는데 대학원은 저렇게 하지만 학부에서 길러내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수도권 정비촉진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이 있어서 수도권에 대학 정원들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다음에 또 초중고등학교 비슷하게 대학에서도 학과를 못 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뭐 불문과가 프랑스에 있는 불문과를 많다 숫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학과를 통폐합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했던 게 그래서 머리를 써냈던 게 결손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애들이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싫어서 그만둬야 됐어요. 그 정원을 좀 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 혁신 기술에 좀 써보자 해가지고 교육부랑 합쳐해가지고 원래 한 4,000명 정도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혁신성장 관련된 기술 분야에 정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기업 경제 사실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모셔와야 되는데 없어요. 우리 인공지능 이 대학원 만들었더니 그 대학원 만들면 정부에서 1년에 20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190억을 지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 전인교원, AI 전인교원을 몇 명 확보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없어서 예를 들면 고대에 있는 사람을 카이센터에서 빼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교원을 모셔오기에 선생님 모시기 너무 힘든데 제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실리콘밸리 이렇게 선생님들 한국 분들 훌륭하신 분 많은데 한국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페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연봉이. 그럼 그걸 학교에서 다 줄 수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계시면서 네이버에 가서 겸직하고 카카오에 가서 겸직하고 이게 안 됐는데 원래 국회에서 그 법을 고쳐주셔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법을 고쳐주셔서 이게 그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 교육의 불확정하는 거.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포용입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참 편리함 정도를 넘어서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내용까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비대면 교육을 원래 했는데 그 집에 PC나 태블릿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애들한테 어떻게 접속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 조성과정 이런 부분 이런 학생들은 교육 자체를 못 받는 거잖아요. 디지털에 대한 접근이 어떤 기본권 문제처럼 교육 기본권에 대한 접근이 안 되는 것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생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기차표 KTX 끊을 때 기차기에 나가서 끊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다 핸드폰으로 괜찮아요. 근데 그걸 못 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2시간 가야죠. 집에서 핸드폰으로 하면 또 표도 없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끊으면 언제든지 끊고 또 조금 5%가 싸게 해주고 취소도 없이 바꿀 수 있고 이게 기본적인 생활의 어떤 문제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저희들 이런 교육을 원래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복지관, 도서관 이런 데 전국 1000개의 교육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하고 이런 분들이. 확대하고 있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이렇게 해서 내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로봇이 대체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아무도 이 답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적기조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앞에서 가면서 뭐 깃발을 흔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영국의 마부가 580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마부가 뭐 1000명도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어요? 마부 말을 몰던 사람들이 자동차 공장으로도 가고 자동차 세일즈맨이 되고 자동차 보험, 뭐 금융, 수리 다 이런 데 갔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재교육, 평생교육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에 계신 분들 진짜 그냥 놔둬라. 정부가 무슨 지원하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둬라. 규제하지 말아야하는데 규제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 안 돌려고 그러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많은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사실 이 규제라는 게 기존 질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기존 비즈니스 관계, 기존에 있던 생태계를 정리해 놓은 게 이 질서인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질서에서 이득을 보는 분들, 기존 질서에서 이득을 보는 이분들이 충돌이 있는데 그거를 잘 조정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게 쉽지 않아요, 조정. 우리는 뭐 아니면 또가 많잖아요. 저기 협상 나가서 내가 얘기하면 못 지키면 나 역적이 되고 참 그거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협상하고 조정하고 이런 걸 한 발 물을 수 있는 참 쉽지 않은 말처럼 그런 노력을 지금 이제 정부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시간이 좀 어떻게 됐어요? 네. 하여튼 그런 점이 걱정이 되고요. 저희들 샌드박스라는 걸 했습니다. 샌드박스는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사찰에 있으면서 밤새도록 토론하는 이해관계자가 시민단체 기업들 와서 했더니 사실 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어떤 방향을 잡았는데 그때 시민단체들이 제일 힘들었었는데 했으면서 1박 2일 동안 몇 번 토론했어요. 밤새워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함께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직 제가 완전히 못한 건데 인공지능의 문제 이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항상 문제될 수 있죠. 알고리즘 차별, 데이터 편향성, 확정 편향, 어떤 데이터를 보면 계속 그쪽으로만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흑인을 넣었을 때 K가 그랬나요? 고릴라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데이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알고리즘 자체 설계할 때 문제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지능 윤리를 연말까지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을 올려야 되고 공공의 선에 기여해야 되고 기술의 원래 목적에 이런 정도에 가지고 윤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제는 인공지능 법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특화된 그런 법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데이터 경제가 되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 저작권법 개정 문제. 데이터에 우리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인정할 건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알고리즘에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결과만 알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요구권, 이의 제기권,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법인격 더 큰 문제죠.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은 저작권법, 인공지능의 저작물, 저작권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 사람의 창작 감정에 대해서만 인공지능 저작권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인공지능 소설, 인공지능 음악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다음 계약 문제, 불법행위 책임, 이런 문제, 자율차에 사고 나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이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답은 못 내고 이런 게 문제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를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의료, 금융, 교통, 고용노동, 복지 이렇게.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차별, 성희롱 이런 거 당했으면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조사받고 이러는데 사람이 그런 걸 담당한 사람은 밖으로 발설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인공지능이 그런 걸 했을 때 인공지능한테 등록했을 때 그럼 인공지능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분야,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원칙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건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슈들이 어떤 게 있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문제 제기를 연말까지는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젠다를 세팅하는 거죠. 네,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어떤 미래를 주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아주 장밋빛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디스토피아처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선택하는 건 그냥 우리한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고,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뭐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오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뉴딜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미래는 제가 생각에는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달려있다.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1시간 넘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술 위기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장성현 차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 분만. 네. 저희 손들으신 마이크 질문을 하실 때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남대학교 공항국입니다. 네, 차관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뉴노멀 그런 것처럼 현대는 어떤 리더뿐만 아니라 뉴 퍼블릭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정보에 있어서도 다 같이 알아야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정보 격차도 많이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비드19 이후의 세계가
지금 이제 코비드-19 현재 상황에서는 비대면이 많이 이제 강조되는데 이 극복한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될 것이며 또 비대면은 상호작용의 깊이상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구 통계학상으로 보면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에 2025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노령 연령 시대에 특히 정보 그런 문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 건지 그리고 특히 이제 과기부 서관님이시니까 앞으로 노벨상 제기하고 오는데 이런 디지털 뉴노멀이라든지 이런 거가 그러한 앞으로의 과학 발전에 어떻게 깊이 관련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일반화되고 유노멀이 되고 그럴 경우에 어떤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과기정 통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어떤 생각이나 정책이나 이런 질문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좋은 질문 같아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전에 세 가지겠지만 비대면이 정말 일상이 되고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 원래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몇 년 코로나로. 그리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같고 비대면이 되는 거는 그럴 경우에 격차 문제, 같이 말씀드린 디지털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다고 정부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교육 문제 말씀드렸지만은 디지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교육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격차 해소에 대한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정 통보에서는 가칭 디지털 포용법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전환됐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을 때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 디지털 격차나 이 변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 정부의 시책, 정부가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나 기술 개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법을 일단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는 21세기를 위한 법인가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 법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적인 것을 떠나서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런 디지털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저희는 원래 1000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 동안 5000개까지 늘리는데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대부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연세 드신 분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격차 좀 소외되시는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넘쳐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시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사실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서관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기용 한국국제연구원 원장님께서 해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장차관님 말씀 초반부터 중반까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는 이 뒷부분에 빠르게 지나갔던 우리의 거민들에 더 많이 꽂혀 있고 법제연구기관으로서는 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는 AI 인공지능의 저작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연말까지 답을 제시하는데 내야 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시간을 넘겨서까지 해주신 장차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환경,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끝까지 남아주신 양정숙 의원님들 비롯한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43회 입법정책포럼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43회는 12월 10일 날 또 서울에서 한번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